부작위범. 부작위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부작위란, 자, 우리 형법 저 앞부분에서 형법은 가설규범이고 평가규범이고 행위규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형법은 일정한 행위는 하지 말라고 금지를 하고, 일정한 행위는 하라고 명령, 요구를 합니다. 절도 강간은 하지 말라고 금지를 하고, 퇴거불응죄는 퇴거하라고 명령을 하거든. 퇴거하라고. 다중불해산죄에서는 해산하라고 법이 명령을 하거든. 바로 이때 형법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걸 기어이 하는 놈이 있거든.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걸 해버리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자귀범, 이걸 자귀범이라고 하고, 하라고 하는데, 퇴거하라고 하는데 퇴거에 불응하거나, 해산하라고 하는데 해산에 불응하는 경우, 바로 뭐 하라고 하는 걸 안 하고 개기는 게 이게 뭐 부작위범이라고 하다. 부작위범. 여기까지 설명하면 대부분은 그 정도는 이해해요. 자기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부작위범 하라는 걸 안 하는 거, 요거 부작위범이구나. 여기까지는 대부분 쫓아오는데, 이 부작위범에도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거든. 근데 이게 조금 아까 앞에서 배운 진정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진정 부작위범은 이건 애당초 형법이 범죄를 규정할 때 부작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행위자가 정말 부작위로 실현하는 걸, 이걸 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퇴거불응죄와 집합명령 위반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퇴거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행위자가 정말 퇴거에 불응함으로써 성립하죠. 다중불해산죄도 마찬가지야. 해산하라고 법이 명령을 하는 걸 형법에 불해산, 해산하지 않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행위자가 정말 해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범죄가 진정부작위범이고, 이에 비해서 부진정부작위범은 원래 형법은 자기범 형태로 규정해 놓고 있는 범죄를 행위자가 뭘로 부작위로 실현하는 걸, 이걸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살인죄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자기범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범인 살인죄를 뭘로?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바로 엄마가 남편이 출장 중에 아들을 데리고 산정 호수에 놀러 갔는데, 이 아들놈이 장난이 심해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호수에 빠졌어요. 깊은 호수에 빠졌고, 충분히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살아가기도 힘들고 S 앞으로 생명보험까지 가입돼서 얘만 죽으면 3억이라는 거금의 보험금을 줄 수 있으니까 보험금이 탐이 나가지고 구하지 않아 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바로 이때 저 M은, 물론 M이 자기 자식을 목을 졸라 죽였다면 이건 자기범이야. 살인하지 말라는 걸 목을 졸라가지고 죽였으니 자기범인데, 엄마가 S의 목을 조른 것도 아니고 뭐니까
그냥 구하지 않고 물끄러미 바라만 보다가 S를 죽게 만들었으니까 바로 뭐 일부러 구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 아이를 죽게 만들었으니까 이런 걸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살인죄, 상해죄처럼 뭐 자기범으로 규정된 범죄를 구하지 않는 부작위로 실현하는 걸 이걸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경시험에 뭐라고 이런 예문이 나왔어. 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을 의미한다. OX, X야. 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해서 부작위범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걸 짧게 줄여서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로서 자기범을 저지르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럼 시험 문제에서 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이다. OX, X지. 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라고 했어야지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은 부진정 부작위범이거든. 그렇게 시험에 나왔어. 4, 5년 전에. 그래서 부진정 부작위범은 바로 이 살인죄, 상해죄 같은 자기범을 일부러 구하지 않는 부작위로 실현하기 때문에 이걸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정 부작위범은 형법이 그걸 부작위범으로 규정을 할 때 부작위범의 주체가 누구이며 부작위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법조문에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퇴거 불응죄가 바로 뭐요? 전항의 주거에 들어간 자가, 전항의 주거라는 게 바로 주거 침입죄, 전항이 주거 침입죄거든. 전항의 주거에 들어간 자가 주거권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그 불응한 때는 주거 침입죄형과 똑같이 처벌한다. 이 규정을 두고 있거든. 그렇다면 이래 퇴거 불응죄 같은 진정 부작위범은 법조문에 부작위범이 누구로 나와 있어? 전항의 주거에 들어가서 퇴거 요구를 받은 자, 퇴거 요구를 받은 자가 부작위범의 주체이고, 부작위의 내용이 뭐죠?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거, 불응하는 게 부작위의 내용이에요. 역시 다중불해산죄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해산명령을 받은 다중, 해산명령을 3회 이상 해야 돼. 또 해산명령을 3회 이상 받은 다중이 바로 그 부작위범의 주체이고, 부작위의 내용이 뭐예요? 해산하지 않고 개기는 거, 해산하지 않는 거, 해산하지 않는 거. 그래서 진정 부작위범은 법조문에 처음부터 형법이 그걸 부작위범으로 규정을 할 때 부작위범이 누구이며 부작위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다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진정 부작위범은 자기범으로 규정된 범죄를 부작위로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규정에 누가 부진정 부작위범이 되며 부작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개뿔도 없거든. 살인죄라는 법조문만 있다 뿐이지, 살인죄는 알다시피 가장 간단한 법조문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끝이야. 살인죄의 부진정 부작위범이 누구이며 부작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개뿔 조문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부진정 부작위범의 주체가 될 자는 개나 소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자만이 부작위범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 부작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걸 놓고 이제 논란이 벌어지는 거지. 형식설, 실질설 같은 학설의 대립이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부작위범의 종류,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고, 이걸 구별하는 기준도 형식설, 실질설이 있는데, 형식설이 통설이니까 뭐 진정 부작위범은 뭐라고? 형법이 처음부터 부작위범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범죄를 행위자가 부작위로 실현하는 거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자기범으로 규정된 범죄를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이라고 부르는 거죠. 괄호 2번 진정 부작위범은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다중불해산,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 공수계약 불이행죄, 집합명령 위반죄, 퇴거불응죄 같은 것들이 진정부작위범이고 일반적인 자기범을 부작위로 실현하면 이게 부진정부작위범이 되는 겁니다. 한편 다음 페이지에 진정부작위와 부진정부작위의 공통된 성립요건이 바로 뭐 구성요건적 행위 상황이 존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에서는 전시여야 되고 또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는 결과 발생의 위험, 즉 아들이 저수지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멀쩡히 가만히 있는 아이를 목을 졸라 죽였다면 그건 부진정부작위범이 아니라 그냥 자기범이 되는 거지. 한편 이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 즉 법이 요구하는 걸 거부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바로 이 사례에서는 뭐 법이 엄마한테 뭘 명령해? 네 자식을 빨리 구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퇴거불응죄에서는 법이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고 개기는 거. 그렇게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 요구된 행위를 안 하고 개기는 겁니다. 다만 3. 이때 요구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 부작위범이 되는 건 아니고 행위의 가능성, 요거 3번 이퀄, 3번 옆에다 이퀄 해놓고 자규의 가능성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법은 불가능을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법 교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하고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걸 하라는 건 안 되지. 자, 예를 들면 엄마는 수영은 개뿔도 못하는 맥주병인데다가 주변에 배나 보트 같은 거, 튜브 같은 게 일체 없는 상황입니다. 애도 깊은 물에 빠져가지고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뛰어들어가면 10중 8구 죽어. 대부분 엄마들은 그래도 뛰어듭니다. 그래도 자기 목숨 뭐 애만 보고 그냥 뛰어들거든. 그러다 애 구하고 엄마가 죽고 아빠가 죽고 이런 사건이 자꾸 사고가 발생하잖아. 여름에 그런 사고 한두 건 꼭 발생하죠. 그런데 이 아줌마는 자기 목숨을 더 소중히 여겼는지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구하러 뛰어들어가다가 가슴까지 차는 걸 보고 더 이상 못 가고 여기서 안달복달하다가 A가 사망했습니다. M한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불가능한 걸 어떻게 해? 그건 뛰어들어가서 같이 죽으란 얘기야 뭐야. 가능해야 하라고 하지.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끝나면 어떡하라고? 그날 배운 건 그날로 복습하라고.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시간 충분해. 4시 5시에 끝나면 밥 먹을 때까지 저녁 밤 잘 때까지 시간 널널하거든. 널널하진 않은 거 내가 알아. 초짜들은 특히. 할 수는 있거든.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수험생한테 토요일 일요일은 쉬라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 사이에 그 못한 복습 예습하라고 있는 시간이야. 얘기했죠?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냥 뭐 죽었다고 생각하고 휴대폰도 다 끊고 휴대폰도 와이파이만 살려놓고 휴대폰 끊어도 와이파이는 되잖아? 법령 검색 같은 것만 해. 다른 건 하지도 말고. 휴대폰은 공부의 적이에요. 공부의 적.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해야지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한다 못했다고 처벌하면 이건 결과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따라서 전혀 수용을 못한다면 부작위범은 안 됩니다. 한편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유한 성립 요건 보증인적 지위 이걸 이제 자 지금 M과 F가 F는 이제 지방 내지는 외국에 출장 중이고 S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M과 S 간의 거리는 약 50m. S보다 훨씬 M보다 가까운 거리에 A와 B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불과 10m밖에 안 됐어요.
근데 S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아버지는 이제 여기 없고 딴 데가 있고 M과 A, B가 다 방치를 해가지고 S를 죽게 만들었다면 자 A와 B도 부진정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S를 구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혹시 A, B가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는 A, B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는 엄연히 구분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공개적으로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좋은데 안 구하는 게 상책입니다. 중국에서 여러 번 있었어. 얘가 뛰어들어가지고 S를 구하다 얘 죽었어. 죽었는데도 이 M인연이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야. M인연이 A라는 사람이 우리 아들을 밀어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주변에서 이걸 목격한 사람들이 미친년 아니냐. 지 자식 구해주려고 일부러 뛰어들어가지고 목숨을 잃는 걸 내 두 눈으로 다 봤는데 A가 밀었다니 말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실 확인을 했더니 나중에 그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지 자식 데리고 이 미친년이 가가지고 A 죽은 데 가서 저라고 미안하다고 그제서야.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중국에서는 남의 일에 간섭하면 오히려 손에 물어주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팽배합니다. 아니 옆에서 누가 나자빠져 죽어도 그냥 모른 척하면 막 가. 중국에서는. 왜? 이런 일이 자꾸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죽든 말든 내버려두는 게 상책이야. 정말 이런 말 나와. 우리 속담에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와? 물에 빠진 놈 꺼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거든. 이 사람이 덤태기 쉬워. 익산 약천오거리 사건이 바로 뭐야? 철가방이 택시 강도 사건을 목격하고 강도가 택시 기사를 죽이고 도망가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놈이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징역 15년 받았어. 그러니까 택시 강도가 나건 누가 죽건 말건 모른 척하고 가는 게 상책이야. 괜히 그거 신고했다가 범인으로 몰려서 가고 가해자로 몰려가지고 돈 물어내고 그러거든. A와 B는 법적으로는 무책임합니다. 오히려 건들면 법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도 안 건드렸다고 해가지고 이거 법적 책임 없어요. 절대. 안 건드는 게 상책이야. 그러다 보면 뭐야? 남의 자식 죽든 말든 서로 방치하면 서로가 손해거든. 그래서 나온 게 착한 사마리안법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야. 이렇게 착한 일 하다가 설사 착한 일 하고요. S를 구하러 가다가 물결로 S가 더 멀리 가가지고 더 빠져 죽었다 할지라도 구하려고 노력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말자. 이게 착한 사마리안법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숨을 못 쉬는 것 같아가지고 인공호흡 해주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손해배상 걸려가지고 7천만 원 물어줬습니다. 왜? 여기 척추가 신경이 끊어질락 말락 하는데 인공호흡 한다고 자꾸 흔들어가지고 이 간신히 매달려 있는 척추신경이 끊어져가지고 더 손해를 입었다고 7천만 원 물어내라고 그래서 7천만 원 물어낸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어디 가다 사람 죽어나가면 또 뛰어가서 구해줄 리가 있다 없다. 지난번에 구해주다 7천만 원 물어냈는데 미쳤습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지.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피차가 야박해지고 자기가 죽어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겠지. 서로 도와주라는 그래서 착한 사마리안법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안 통해. 자, 따라서 특히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아무나 다 부작위범이 되는 건 아니고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부작위만이 부작위범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보증인적 지위는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다음 페이지에 거기 보증인적 지위 내지는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 형식설, 실질설이 있는데 형식설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법령, 계약, 사무관리, 선행행위, 사회상규
등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자, M의 S를 구해줘야 할 의무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민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민법상 부모는 자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대신 자식이 나중에 다 크면 뭐 늙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도 법적 의무예요. 준 게 있으면 받은 게 있어야지. 받은 게 있으면 줘야 되고,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뭐요? 법적인 의무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부모들이 뭐 자식이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뭐 소송을 걸어 부양료 내놓으라고. 싸가지 없는 거지. 자식을 어려서부터 키우고 우리나라처럼 대학까지 캥거리 부모처럼 대학까지 모든 거 다 해주는 그런 부모들이 세계에 어디 있어? 해준 게 있으면 자기가 받은 게 있으면 뭐 부양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민법적으로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뭐가 되는 거야? 부작위범이 성립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존속도 그냥 방치하면 존속 유기죄에 그치지만, 방치하면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방치하면 이건 유기가 아니라 살인이야. 존속살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되는 겁니다. 한편 이 A와 B는 어떤 경우로든 S를 구해줘야 할 자기 의무는 없지. 만일 이 A와 B녀가 S를 인솔해온 유치원 교사라면 어떻게 될까? 유치원 교사라면 지들이 유치원에서 월급을 왜 받아? 월급 받는 대신에 유치원생을 잘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계약상 자기 의무가 있는 거야. 한편 사무관리, 이 사무관리란 민법상 법률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관리란 어디 회사에 가서 뭐 장부 처리해주고 하는 그런 사무관리가 아니야. 법률 용어로서 사무관리란 법률상 아무런 의무 없이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타인이 해야 할 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걸, 이걸 사무관리라고 그래요. 예? 바로 이때 A는 S를 구조해야 할 의무 없죠. 이때 A가 의무는 없지만 사무관리죠. S를 뛰어들어가서 S를 붙잡고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친 여자 아니야? 자식이 빠져 죽고 있는데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하고 끌고 나오는데 이 S라는 놈이 영 싸가지가 없는 거야. 또 아이씨 쌍시발 소리까지 해가면서 아씨발 빨리 와서 구해주지. 물 많이 먹었잖아요. 짜증을 내니까 뭐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이 있어. 그리고 S를 내팽개치고 그냥 혼자 나와버려가지고 S 죽어버렸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돼 안 돼? 돼. 처음부터 안 구했다면 안 되지만 구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건 안 돼. 이렇게 지 엄마가 해야 할 의무를 법률상 아무런 의무 없는 A가 시작을 하는 걸 사무관리라고 하고, 사무관리는 한번 시작하면 필요 없어질 때까지 해줘야 돼. 즉 S를 한번 구조하기 시작했다면 밖으로 끌어다 패대기를 치고 뭐 싸가지 없는 새끼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혼내줄 수는 있어도 도중에 그만두는 건 안 돼. 그래서 사무관리를 한번 시작하면 더 이상 그자가 도움이 필요 없을 때까지 뭐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 도중에 그만두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게 상책이라고. 안 건드리는 게 상책이라고. 네, 그래서 한 번은 대전 쪽에 강의를 가서 KTX를 타고 내리는데 대전역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맨 끝쪽에. 그거 타고 내려가는데 맨 아래 노숙자 하나가 여기 피를 잔뜩 묻히고 쓰러져 있더라고. 술 먹어서 그런지 그냥. 그때 내려가면 만날 것 같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강시간 늦었는데 그렇다고 저쪽 계단으로 뛰어가려니 이거 운동신경 부족한 데가 잘못하면 발목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끝에서 빨리 자리를 뜨려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 지금 바쁜데 그랬더니 지금 피 좀 119에 신고만 해달라고. 내가 당신 데리고 어디 갈 수는 있는 시간이 아니다. 그랬더니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야 뭐 119에 신고해서 지금 대전역에
사람 하나 지금 머리에 피 묻히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소방관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나 바빠요. 그리고 그냥 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타러 이제 또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벌써 막 빙봉빙봉 하면서 오더라고. 그래서 119 정말 이 착한 사람들이야. 돈 받고 하는 일이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야. 빙봉빙봉 하면서 벌써 와서 오더라고 차가. 나 내려갈 때 벌써 데려갔을 겁니다. 즉 도와주지 않는 게 상책이야. 그 대신 뭐 119에 신고 정도는 해줘야지. 인간이라면 사람 하나 죽어가는데. 따라서 도와주지 않는 게 상책이지만 왜 도와주지 않는 게 상책이냐? 한번 도와주기 시작했다면 언제까지? 도움이 필요 없을 때까지 끝을 맺어줘야 되거든. 도중에 그만두면 자기 의무 생겨. 자기 의무 생겨. 그래서 이 사무관리로 발생되는 자기 의무가 보증인적 지위.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뭐? 자기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자기 의무가 발생되는데 그것이 법령, 계약, 사무관리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선행행위란 또 뭐냐면 이 선행이란 착할선, 노노노노. 착할선이 아니라 먼저선입니다. 지가 먼저 남한테 잘못을 저질러서 위험에 빠뜨렸으면 자기가 위험에 빠뜨린 그 사람을 구조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가 차를 몰고 가다가 갑을 들이받아 갑이 뭐 중상을 입었어요. 이때 중상을 입은 갑을 갑이 왜 중상을 입었어? A가 갑을 쳤잖아. 차로. 자기가 쳐가지고 갑이 위험에 빠뜨렸다면 자기가 먼저 그 사람한테 잘못을 저질러서 그 사람이 위험에 빠졌다면 그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야 할 자기 의무 있다고. 싣고 병원으로 가든가 119에 신고를 해서 119가 올 때까지 웬만하면 119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몰라. 그래서 사실 이 척추 다친 사람을 들어서 옮긴다고 막 하다가 척추가 더 악화되고 하는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이런 거야 가서 끌고 나오면 되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119를 부르는 게 상책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먼저 갑을 들이받아서 위험에 빠뜨렸다면 갑을 119를 부르던 지가 싣고 병원에 가든 갑을 보호해야 할 자기 의무 있고 마지막 사회상규가 뭐냐면 바로 혹시 똑같은 논리로 A가 등산을 가다 보니까 절벽에 S가 매달려 있어요. 우연히 A는 S를 구조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개뿔 같이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같이 등산을 갔다가 S가 먼저 로프를 타고 내려가다가 이 위험에 빠졌다면 그때는 구해줘야 할 의무 있습니다. 물론 A한테 목숨까지 걸고 구하라고 할 수는 없어. 목숨을 걸지 않고 밧줄만 새로 던져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다면 A가 구해줘야 된다고. 같이 갔다면. 이게 바로 사회상규에 의한 자기 의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아까처럼 교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A, B가 S를 구조해 줘야 할 의무는 사회상규에서도 발생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그럼 사회상규에 의해서 발생되느냐? 만일 여기처럼 같이 등산을 갔다든가 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 여기 S와 A처럼 완전히 S는 지 엄마 따라오고 A는 자기 여친하고 데이트하러 왔다가 우연히 여기서 이렇게 맞닥뜨린 경우에는 법적인 의무는 일체 없다고. 사회상규에 의한 의무도 없다고. 그러나 등산을 같이 갔다든가 한 경우에는 때는 사회상규상 법적인 의무는 아니어도 사회상규상 같이 등산을 갔다는 건 같이 위험에 빠지면 서로 도와주자고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위험하지 않는 한 도와줘야지. 이런 것들을 사회상규에 의한 자기 의무라고 합니다. 동거하는 피고용인의 고용주의 보호 의무도 사회상규고. 이것도 한번 보고 갈까? 자, 지금 갑 사장이 A, B, C 여러 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이제 회사에 기숙사까지 마련해 놓고 주로 이제 외노자들이 기숙사에 많이 있지. C가 어느 날 급성 맹장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갑이 나야 월급 줄 거 다 줬고 기숙사에서 밥 먹여줄 거 다 먹여줬고
법적인 의무는 다 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병원을 가든 말든 내팽개쳐놓고 있다가 뭐 맹장이 터져서 사망을 했다면 이거 뭐 사회상규에 의한 자기 의무 있는 거예요. 왜? 그래도 씨가 갑의 뭐 직원이잖아. 모르는 남인도 아니고 병원으로 옮겨서 맹장 수술을 받게 한 다음 수술비를 다음 달 월급부터 까나가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내팽개친 건 이건 뭐 사회상규에 의한 자기 의무를 외면한 겁니다. 그런데 만일 A가 일을 하다가 업무 처리 도중에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프레스기에. 이건 뭐 갑이 A를 병원으로 싣고 가야 할 의무는 이건 법령에 의한 자기 의무야. 왜? 갑과 A는 고용계약을 맺었고 일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업주가 이거 처리해야 되는 이건 법령에 의한 자기 의무고 업무가 끝난 뒤에 밤에 자다가 맹장으로 이런 경우에는 뭐 법령인 의무는 다 했지만 뭐 사회상규에 의한 자기 의무가 발생한다고.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지 아예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자기 의무 없습니다. 애들은. 한편 다음 페이지에 실질설, 기능설 이건 넘어가고 결론 형식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실질설까지 포함해서 자기 의무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정확하다는 거죠. 거기 자기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한편 이 보증인적 지위 즉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인적 의무 요걸 구성요건의 요소와 위법성의 요소 중에서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인적 의무가 다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학설과 보증인적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이지만 보증인적 의무는 위법성에 관련된 요소라고 보는 입장.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인적 의무가 다 위법성과 관련된 요소라고 보는 입장. 학설이 셋으로 나눠집니다. 이때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인적 의무를 전부 위법성의 요소로 보게 되면 구성요건이 부당하게 확대된다가 맞는 겁니까? 부당하게 축소된다. 구성요건이 확대된다가 맞아요? 구성요건이 축소된다가 맞아요? 시험에 한번 나온 예문이야. 구성요건이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인적 의무가 다 위법성의 요소라면 구성요건 단계에서 뭐 FM뿐만 아니라 A, B도 뭐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부작위범이 되지. 그러다가 어디에서 위법성에서 보증인적 지위가 없는 A와 B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해당되지만 그러나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인적 의무를 전부 구성요건 요소로 보게 되면 저 A와 B는 어디서 빠져요? 구성요건 단계에서 빠져나가니까 A, B는 빠져나가고 M, F만 구성요건을 구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인적 의무를 구성요건 요소로 보는 입장에 의하면 뭐 구성요건의 범위가 축소되고 위법성의 요소로 보는 입장에 의하면 구성요건이 확대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우리 다수설은 이원설이에요. 보증인적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 보증인적 의무는 위법성의 요소로 보게 됩니다. 마무리해 볼까? 보증인적 지위에 대한 착오는 뭐가 될 것이고 착오 중에서 보증인적 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이고 구성요건의 착오가 발생하면 뭐 고의가 조각돼요. 사실의 착오에 해당되는 거고 보증인적 의무에 대한 착오는 뭐가 될까? 이건 위법성의 착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위법성의 착오가 되는 거야. 왜? 보증인적 의무는 위법성의 요소니까 이게 위법성의 착오가 되는 거예요.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 경우 뭐 우리 주 앞에서 잠깐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이론을 배웠죠.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이론은 위법성과 구성요건을 한 덩어리로 보니까 여기에 착오가 일으켜도 이거의 착오로 보고 뭐 과실범으로 처리한다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승경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설명한 거야.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원리만 알면 간단하지. 그렇죠?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인적 의무를 구성요건 요소로 보게 되면 구성요건의 범위를 축소 내지는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판례 정리. 부진정 부작위범에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첫 번째 판례가 조카 10살짜리 조카를 살해하려고 뭐 저수지로 유인한 다음 저수지 주변을 뭐 하루 종일 끌고 돌아다닙니다. 미끄러지기 쉬운 곳으로. 그러다 기어이 미끄러지지. 미끄러지니까 뭐 팽개치고 구조하지 않은 거 이거 뭐 부작위범 성립되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됩니다. 이때 이 피고인한테 자기 의무가 발생되는 건 어디서 나온 건가? 맨 뒤에 남학생. 둘 다야. 법적으로 자기 조카 자기가 보호해줘야 되고 또 뭐? 지가 애를 위험한 데로 끌고 갔잖아. 그래서 위험한 데로 끌고 와서 계속 돌리니까 빠진 거 아니냐고. 이건 법령에 의한 자기 의무도 발생되고 뭐 선행 행위로 인한 자기 의무도 발생되는 거야. 혹시 지가 가서 혼자 놀다 빠진 걸 구조하지 않았다면 그건 법령에 의한 자기 의무만 발생하지만 일부러 미끄러지기 쉬운 곳으로 유인한 선행 행위에 의한 자기 의무도 발생한 겁니다. 이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피해자가 의사를 찾아와 가지고 뭐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의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들 낳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다만 아들을 낳을 확률을 조금 높일 수는 있어. 약간. 그게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대략 한 70% 된다 합시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의사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 시술하면 아들 낳을 수 있다면서요. 나 그것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의사라면 어떻게 얘기해? 100%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70%인데 열에 둘 셋은 딸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실래요? 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뭐라고 그래? 그거 하면 아들 낳을 수 있다던데 나도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해주죠. 그리고 돈 받고 해줬는데 뭐가 나온 거야? 딸이 나와버린 거지. 자, 의사한테 이거 뭐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돼요? 안 돼요? 돼. 20, 30%는 아들이 아닌 딸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두 번째 줄 중간 그걸 고지하지 않은 채 요게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된 거지. 한편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 위법,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된 의미이고 당해 사고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건 뭐 도로교통법 뺑소니 되는 겁니다. 뺑소니가 아니라 보호조치 위반. 이건 자기가 예를 들면 우리 아짜형 교차로에서 파란색을 보고 직진을 하는데 오토바이 하나가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쓰러졌습니다. 누구 잘못이야? 오토바이 잘못입니다. 이때 오토바이 운전자를 A가 보호해줘야 할 의무 있다 없다? 있어. 아무리 자기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차에 부딪혀가지고 부상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뭐 안전하게 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긴다든가 119로 신고한다든가 하는 의무 있다고. 잘못이 없는 것하고는 별개야. 이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예요. 이건 법령에 의한 자기 의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4번. 그 전에 한번 설명했죠? 체육교사, 주교사 사건. 팔다리를 묶어가지고 감금했는데 애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바카스를 입에 부어넣어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자 모포를 덮어두고 그냥 나왔더니 사망한 경우. 이건 죄책이 뭐라고 그랬나? 맨 뒤에 이거 무슨 죄야? 감금.
감금치사 아니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했는데 이걸 헷갈리면 어떻게 해? 그거 헷갈리지 말라고 두 개를 얘기한 거거든. 봉고차 애들 17시간 동안 묶어놨더니 열어보니까 죽었었던 경우는 감금치사, 열어봤더니 혼수상태에 빠진 놈을 그대로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이건 감금과 살인의 실체적 경합이라고 2타 2피예요. 감금과 살인의 실경.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그 옆에다가 플러스 감금죄 이퀄 실경 이렇게 써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감금죄의 실체적 경합이라고 17시간 동안 봉고차 감금치사 사건과 결론이 달리 나온 거예요. 5번 폭약을 호송하는 자가 화찬에서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폭약상자에 불이 붙은 걸 보고 도망을 친 거. 이게 유명한 1위. 지금은 익산으로 바뀌었죠. 1위역 다이나마트 폭발 사건입니다. 이것도 완전 안전불감증의 극치였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인간이 다이나마이트를 호송하는 호송 담당자였는데 이 다이나마이트 상자가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이때는 나무 상자였거든.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 나 군대 생활할 때 이 실탄 이거 나무 상자거든. 그리고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것들은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거든. 그래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걸 훔쳐가면 큰일 나니까 감시원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 감시원은 다이나마이트 상자니까 안에서 뭐 촛불, 담배 절대 안 돼. 그래서 후레쉬를 주고 후레쉬 약 살 돈까지 주는데 이 자식이 후레쉬 약 살 돈이 아까워가지고 비싸니까 계속 키려면 돈 많이 드니까 절 같은 데 가면 촛불 타다가 남은 거 엄청 많거든. 그걸 갖다 바가지로 가져와다가 이 나무 상자 위에 촛농을 떨어뜨리고 여기다 촛불을 붙여놓은 거야. 아이고 개념이 없는 새끼 같으니. 아니 촛불을 켜놔서도 안 되지만 정 켜놓고 싶으면 뭐 하다못해 깨진 사기 조각 하나라도 놔두고 그 위에다 촛농을 붙여서 초를 켰다면 불나는 일이 없었을 거야.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퍼질러 자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초가 다 녹아가지고 다이나마이트 상자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연기가 캐캐 나니까 이 자식이 깬 거야. 깨서 보니까 다이나마이트 상자가 막 불타고 있거든. 이 자식이 뭐야? 혼자 몰래 도망을 쳐.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자기는 금방 터질 줄 알고 튀었는데 아무리 뛰어도 터지지 않더라는 거야. 100m, 200m, 500m, 1km를 가도 터지지 않더니 저거 터질 때가 됐는데 누가 껐나? 이랬다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4분 몇십 초 지나가지고 이게 터진 거지. 전부 불이 타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의 3분의 1 위력이었어요. 3분의 1, 그냥 원자폭탄의 3분의 1이 여기 터진 거야. 나 한 적 있습니다. 여기 직후에 한 1, 2주 지나서 여기 현장 갔는데 뭐 이거 완전히 전쟁터 같아. 1역 앞에 항상 역 앞에는 그게 있거든. 여인숙 그리고 성매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싹 그냥 진짜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일본 폭탄 떨어진 뒤에 그 처참한 그 장면이 거의 똑같아. 당연히 화차 날라가고 또 수십 명이 죽고 다쳤지. 여기서 이쪽 앞에 역 앞에 있는 이거 전부 다 앞부분 거의 다 무너지고 여기 지붕 다 날라가고 다 그랬어요. 자, 이 인간이 저지른 범죄가 바로 뭐야?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 파열죄예요. 자, 자기가 이건 둘 다 법령에 의한 자기 의무도 발생되지만 선행행위지 켜서는 안 될 촛불을 켜놓은 잘못으로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자기가 그 위험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때 바로 뭐야? 불이 막 붙기 시작했을 때 얼른 불붙은 다이나마이트 상자만이라도 밖에다 던져놓고 사람들한테 피하라고 했다면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 불붙은 다이나마이트 상자만이라도 얼른 밖으로 내던지고 도움을 부탁하면 또 알게 뭐야 누가 와서 소화기로 꺼줄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그냥 놔두고 도망간 거. 이게 바로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 파열죄인데 사람까지 죽었으니 폭발물 파열 치사상죄까지 인정된 겁니다. 다만 상고까지 올라온 것은
위험한데 어떻게 그걸 끄냐. 폭발물 파열죄 고의는 인정될 수 없고 그냥 과실치사상죄만 인정해 달라고 피고인 쪽 변호인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뭐라고? 4분 정도 지난 뒤에 터졌다면 얼마든지 이 시간이 있었단 얘기인데 그걸 옮기지 않고 혼자 도망친 건 폭발물 파열죄 인정되고 그로 인해선 발생한 치상치사까지 결과적 가중범까지 인정된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 파열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변명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안 받아준 거죠. 그 다음 6.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매 목적물에 관해서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재심 소송 계속 중 있는 자가 매수인에게 소송 계속 사실을 숨기고 매도해서 대금을 받은 경우, 자, 요거는 판례가 20개, 한 열 몇 개는 됩니다. 부동산 매도 시 A가 B한테 부동산을 팔면서 그 부동산의 어떤 하자, 예를 들면 뭐 값하고 소송이 걸려가지고 이거에 소송에서 지면 뺏길 수도 있다. 뭐 하자 뿐만 아니라 뭐 이 부동산의 담보 또는 뭐 그 부동산의 평수가 많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하자를 상대방한테 알리지 않고 땅 팔아먹었다면 이건 전부 다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인정된 거예요. 따라서 재심 소송이 계속 중인 것뿐만 아니라 뭐 담보가 걸려 있다는 거, 그 담보도 저당이건 가등기 담보건 묻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강론에서 재산범죄 사기죄를 볼 때 자세히 또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가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장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한 경우, 자, 요게 이제 소위 매매장금 초과 수령인데 이때 7천만 원을 받아야 할 잔금을 A가 워낙 수표가 빳빳하니까 1,000만 원짜리 8장 8천만 원을 건네줍니다. 이걸 B가 받아가지고 1,000만 원 추가된 걸 다 써버린 사건입니다. 이때 만일 B가 A한테 7천만 원을 수령할 당시, 수령 당시부터 1,000만 원이 더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령했다면 이건 뭐요? 이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요. 1,000만 원이 더 오고 있다는 사실을 A한테 알려야 할 계약상 자기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 B도 그게 워낙 빳빳해가지고 7장인 줄 알고 받았다가 나중에 사용할 때 한 장이 더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수령 후 이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소비했다면 이건 뭐요? 이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왜? 받을 때는 몰랐으니까. 과실사기고 사기죄는 과실범위 없기 때문에 이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재산범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때 사기죄가 되는 게 바로 수령 당시 알고 수령했다면 알려줘야 할 걸 터온다는 걸 알려주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9번도 시험에 나왔죠. 법무사 아닌 사람이 계속 법무사로 소개하면 뭐라고 해야 돼? 맨 앞에 학생 주변에서 계속 이미 경찰 시험에 합격해서 내일 모레 갈 사람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 아직 안 되고 내년에 합격할 사람입니다. 아직은 아직 안 되고 올 연말에 합격할 사람입니다. 라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다면 이게 바로 뭐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인 거예요. 연예인들이 이런 게 많지. 학력. 연예인들이 학력이 뭔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은 연예인들이 고졸 나면 어떻고 대졸이면 어때? 가수는 노래 잘하면 되고 탤런트는 잘하면 되잖아. 저거 탤런트는 그 연극 잘하면 되잖아. 그걸 학력이 뭔 문제야. 그런데 대학원도 안 나오는데 그 대학원 나왔다고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대학원 나왔다고 했으면 이거 빼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방치한 것도 일종의 뭐 바로 그게 부작위에 의한 뭐 범죄지. 그럼 범죄는 아니니까 일단 그 학력을 속여가지고 뭘 했다면 사기가 되지만 그 자체를 그냥 놔두는 거 그 자체는 이제 도덕적인 문제이지 범죄는 아니죠. 도덕적으로는 좀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지. 따라서 법무사도 아니면서 계속 옆에서 법무사라고 호칭을 하면 뭐 법무사가 아니라는 걸 밝혀야 되는데도 그냥 묵인하고 있었다면 이게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한편 거기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 중고 자동차를 팔면서 할부 매매 대금이 남아있다는 걸 알리지 않고 파는 거. 자, 조금 아까 부동산을 팔면서 뭐 담보가 걸려있다든가 소송이 걸려있다든가 뭐 가등기가 걸려있다든가 이런 거 알려주지 않고 팔면 사기지만, 자동차를 팔면서 할부 금융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건 이건 사기 안 돼요. 왜 안 되나? 부동산은 B한테로 부동산으로 넘어간 뒤에 뭐 만일 근저당 같은 담보가 있었다면 뭐 은행에서는 뭐 근저당권 B 부동산에 행사합니다. 그러면 B는 자기가 A한테 매입한 부동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A가 자동차를 할부로 산 다음 할부 있다는 얘기를 알리지 않고 B한테 자동차 대금 다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중고차니까 1,500 할부금이 1,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얼마를 까고 1,000만 원 까고 500만 원 받고 B한테 판 다음 1,000만 원은 B가 갚아나가는 게 정상이지. 그런데 할부금융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1,500을 다 받아 챙겼다면 이 1,000만 원은 누가 갚아야 돼? A가 갚아야 되고, A가 안 갚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B 재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할부금융회사에서 A 재산에 압류 들어가요. B가 다치는 게 아니라 A 본인이 다치는 거거든. B가 다친다면 사기가 되겠지.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왜? 논리는 비슷하거든. 이거나 이거나. 그러나 이건 사기죄가 되고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조심해야 돼요. 시험에 많이 나와. 이 토지의 공유자 겸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그들 소유 지분에 관해서 매도 가격과 처분 기간을 특정해서 처분 권한을 위임받고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일체 경비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 매도 위임 가격보다 훨씬 고가로 매도한 경우 이거 사기죄 안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A가 B한테 땅을 팔아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10억만 받아주면 된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B가 이걸 능력껏, 그리고 모든 건 경비금하고 다 제하고 A 손에 10억만 넘겨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B가 이걸 갑한테 팔면서 뭐 12억을 받고 1억을 경비를 쓰고 세금 내고 하는 경비를 쓰고 차액 1억을 B가 챙겼다면 사기죄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A가 위임했잖아. 모든 거 알아서 하고 나한테는 얼마만 달라고? 10억만 달라고 했으면 10억 줬으면 됐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15억에 팔았건 11억에 팔았건 상관없거든. 사기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일체 경비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남는 돈 가지라고 해놓고 15억에 팔고 4억을 챙겼으니까 A가 뭐가 생각이 나는 거야? 본전이 생각이 나가지고 뭐 왜 4억을 갖느냐고 소송을 건 거야. 나쁜 자식이지. 나쁜 놈이지. 욕심 부리는 거지. 저런 인간들 많아요. 나중에 뭐 말 바꾸는 놈들. 애당초 치는 10억이면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팔아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뭐 과하게 불렀다고 생각하지. 자기는 10억만 주면 된다고 그랬더니 얘가 오케이 하니까 오 좋아한 거야. 근데 얘가 15억에 팔고 4억을 챙겨 먹으니까 배가 아픈 거지. 그래 놓고 B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저짓을 한 겁니다. 판례 보다 보면 아주 그냥 옆에 있으면 한 대 후려치고 싶은 놈들 많아. 그 다음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 바로 이 부진정 부작위범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범으로 규정된 범죄를 부작위로 실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작위가 최소한도 자기와 비슷한 가치를 가져야 이 부작위 행위를 자기범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할 거 아니냐고. 이걸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 또는 가짜를 빼가지고
동치성이라고 합니다. 동치성. 그래서 이건 부진정 부작위범에서만 필요한 요소죠. 보증인적 지위와 바로 그 부작위가 자기와 동가치성, 동치성을 가져야 부작위범이 성립돼요. 다만 일반적인 부작위는 원칙적으로 동가치성이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바로 엄마가 보험금이 탐이 나서 지 자식을 일부러 구하지 않아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든 것은 구하지 않는 행위가 직접 S의 목을 졸라 죽인 것과 동가치성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동가치성 인정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자동으로 동가치성이 인정되고 세 번째 줄 중간 특정한 행위 방법에 의한 결과 발생을 요하는 소위 행위의존적 결과범, 행위의존적 결과범에서만 동가치성을 별도로 필요로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공연음란죄 같은 범죄에 있어서는 맨 끝에 마지막에 공연음란죄 자 A가 B를 강도를 했는데 B가 명품족이에요. 옷 뺐고 가방 뺐고 속옷만 남겨놨는데 속옷도 명품이야. 이번에 A가 완전 짜증나서 명품을 강도하긴 하지만 속옷까지 명품으로 처발라 입는 새끼가 얄미워가지고 속옷도 벗어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빤스와 양말까지 다 벗겨가지고 흔히 빨가둥이를 만들고 A가 떠났습니다. 이때 B가 A한테 강도를 당해서 지금 뭐가 됐는데 올 누드 빨가둥이가 됐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잠시 멍 때리고 있었던 거야. 강도 새끼가 팬티까지 강도에 가는 새끼가 다 있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잠시 멍 때리고 뻘거벗는 상태에서 있었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지나가면서 뻘거벗은 남자가 서 있으니까 깜짝 놀랐던 겁니다. 자, B한테 공연음란죄, 부작위에 의한 공연음란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강도를 당해서 잠시 어이가 없어가지고 멍 때리고 있었던 것이 음란한 경향을 가지고 일부러 옷을 벗은 것도 아니고 이거 공연음란죄 안 되지만 강도를 당한 뒤 잠시 멍 때린 게 아니라 명품을 강도당한 게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서 에라 모르겠다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 가서 화풀이 한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강도당한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나도 지나가는 여자들 성적인 수치심이나 느껴라. 일부러 거기서 일부러 주변에 있는 하다못해 신문지 주워 가지고 가릴 수도 있는데 일부러 가리지 않고 거기서 왔다 갔다 옷을 안 입고 여기서 왔다 갔다 했다면 요건 부작위에 의한 공연음란죄 성립되는 거야. 뭐가 있으니까 음란한 경향이 있었으니까 요거. 그래서 이때 바로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작위에 의한 공연음란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가만히 있는 것이 스스로 옷을 벗는 것과 동가치성 인정될 때만 부작위에 의한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행위의존적 결과범에서만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 범죄에서는 동가치성이 자동으로 인정된다 했어요. 한편 다음 페이지에 판례는 똑같은 내용이야. 그 동가치성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작위범의 처벌. 진정 부작위범은 형법 각 측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규정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그 자기범의 규정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이 엄마는 살인죄로 처벌하는 거야. 살인죄로 처벌하는 겁니다. 존속살해죄 된다 안 된다? 자식이 부모를 죽여야 존속이지 존속이 자식을 죽이는 건 그냥 보통 살인죄입니다. 그 다음 관련 문제 부작위범과 공범, 부작위범의 미수. 요거는 조금 쉬었다 갑시다. 10분 정도 쉬었다 갑시다.